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40대 중반을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막상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낯설고 쑥스러운 마음이 앞서네요. 그래도 가끔 잘 아는 친구나 가족보다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이어서 제가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나 아이가 있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조금 빠르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안 그러겠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엔 30대 중반이란 나이가 꽤 늦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나 남편이나 양가 어른들에게는 쌍수를 들어 환영받는 결혼이었죠. 거기에 늦은 결혼이었지만 저희 둘 다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어 서두른 걸 더 조다들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새아가 잘 부탁한다. 아들만 낳아주면 뭐든 이거야.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많이 부족하겠지만요. 시어머니는 시집와서부터 배운 장 담그는 일로 엄청난 규모로 장 담그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모명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 평판도 좋고 워낙 손맛도 좋아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늘 인터넷 주문이 밀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는 일반 직장에 다녔지만 시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결혼 후에 장류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죠. 나름 젊은 피라고 마케팅 자리에 앉아 이곳저곳 인터넷 판로도 뚫고 실제 대도시에 있는 여러 매장도 관리하며 순차적으로 사업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결혼 생활은 각자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도통 아기 소식이 없자 시댁 근처 아파트를 구해 내려오게 되었죠. 근 10년 넘게 열심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에 내려와 살려니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내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하는 일이라고는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저녁 밥상을 차려내고 다시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보내고 남편이 없는 오전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며 수십 개의 임신 테스트기만 봤죠.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라 문화센터나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 친구를 사귀기도 힘든 성격이었어요. 결국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녀 때도 안 하던 혼술도 가끔씩 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사 오고는 어찌나 사람이 귀하던지 말을 하고 싶어 저녁 때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려 쫑알쫑알 이야기를 몇 마디 할라 치면 남편은 오늘 너무 피곤하다며 너는 푹 쉬면서 먹고 놀아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신도 내 입장이 돼보라고 성질을 팍 냈죠. 친구도 없고 친정도 너무 멀고 매일같이 시계만 뚝딱거리는 집에서 테스트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저보고 호강에 초치는 소리 하고 있다며 본인은 누가 그렇게 좀 쉬라고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와 남편은 둘 다 서로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만 하기 시작하면 날카로워졌어요. 우울증 올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오빠가 말하는 호강이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도 안 하니까 목이 잠겨서 오후에는 나 혼자 뭐 하는지 알아? 아 하고 벽에 대고 소리쳐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이, 그러게 그럼 누가 따라오래? 학가에서 내려와 살자니까 너도 좋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어쩌자고? 아기도 가져야 하니까 그랬지. 어머님도 맨날 나 보면 뭐라고 하셨잖아. 그게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 그놈의 아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 넌 서방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죽자고 일하고 들어와서 좀 쉬려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목소리가 잠겨서 안 나온다는 소리야. 실은 남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말투나 방식이 속상해서 그렇지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는 남편 말대로 하루 종일 집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 보일 테니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마나한 하소연을 하고 저녁 밥상을 차리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절 부르셨어요. 아가,
너 살던 곳에서 혈혈단신으로 남편 하나 믿고 내려오니까 많이 힘들지? 나도 네 심정 이해간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사업이다 뭐다 바쁘기도 했고, 또 나는 시자 들어간 시어머니 아니냐 그래서 네가 불편할까봐 챙기지도 못했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남편보다 낫구나. 내가 그래도 시댁복은 있는 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매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바엔 여기 나와서 같이 일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물론 월급도 준다며 힘든 일은 부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 저는 그냥 직원들 관리나 하고 본인이랑 같이 전표 정리하고 거래처에 문제 있는 것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였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제안이 고맙기도 했지만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에 발을 들여놨다가 영영발이 묶여 아무 소리 못하고 시달리진 않을지 조금 두려웠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걸 본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시더니 재혁이가 네가 매일 혼자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하도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 나름에는 널 챙겨본다고 한 말이다. 부담 갖지 말아라. 괜찮아 어머님, 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 해봤던 일이라 잠시 고민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신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던 일보다 훨씬 쉽지. 내가 내일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마. 그리고 혹시나 해가 들어서면 일은 전면 스톱해 우리 집안 대를 잇는 게 더 중요하지. 같이 무리하지 않게 해보자구나.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을 하게 되었고 몇 달 만에 바깥 공기를 쐬며 어딘가 갈 곳이 생겼다는 사실에 약간 들뜬 마음마저 들었어요. 원래 처음 하는 모든 일은 낯선 법이니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집안의 가족이니 남보다는 더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업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모르는 거래처 사장님들을 대하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 능숙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된 물건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자리라 항상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이 절 따라다녔어요. 시어머니도 처음 말씀과는 다르게 혹여나 제가 실수는 하지 않을까 제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세우시고 제가 적는 전표며 컴퓨터 좌판 치는 모습에도 눈을 밝혀 지켜보곤 하셨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갔던 게 제가 이 일에 대해선 초보고 돈도 오고 가니 그러시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간섭으로 바뀌며 절 힘들게 했죠. 아가, 방금 내가 적은 거 뭐라고 쓴 거냐? 네, 이거요. 윤 사장님 보내드릴 매출 내역이에요. 어디 좀 보자. 아니, 이걸 다 보내면 어떡해? 지난번 물건값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참 덜렁거리긴. 그건 사장님이 이번 거랑 같이 보내신다고 하셔서요. 넌 그걸 믿니? 애가 그렇게 계산이 둔해서 어째. 물건 반만 보내고 돈 들어오면 나머지 보낸다고 해. 알았어? 아, 어머님. 근데 벌써 시스템에 입력해서 출고, 지시 내려갔을 텐데요. 뭐야? 우린 뭐 땅 파서 장사하니? 너 시댁 장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째?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다음부턴 더 꼼꼼히 확인해서 잘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라 좀, 이게 내 사업 같지만 곧 우리 가족 사업이야. 시어머니는 이렇게 혼을 내셨다가도 끄된 저를 잘 다독여주셨는데 돈 앞에선 굉장히 냉정한 분이었어요. 정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남의 사정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체를 읽은 거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시종일관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서 빨리 아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관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한 지 3개월도 안 돼 그만둔다고 하기엔 너무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대화가 상당히 쇼킹한 대화였어요. 아니 젊은 애가 돌대가리도 아니고 몇 번을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이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걸 다 맡길 수가 있겠냐? 자고로 안 사람이 꽉 들고 앉아서 셈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의유 돌대가리 아이 엄마 수연이도 적응하면 잘하겠죠. 적응? 지금 일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무슨 적응이야? 그게 얼마나 더 필요해? 내가 첫 보면 따가라 상판떼기에 나 멍청해요 하고 쓰여 있다고. 그런 멍청한 표정을 하루도 몇 번씩 하고 있는지 아침부터 그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아침밥 먹고 나온 게 다 얹힐 지경이라고. 근데 걔가 좀 그런 게 있긴 해. 그래도 좀 믿어봐 줘요. 엄마, 너랑은 달라. 아무튼 근데 그건 그렇고 소식은 아직이냐? 아, 나도 몰라요. 생길 때 되면 알아서 생기겠지. 아니 왜 여태 소식이 없어? 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멍청하면 몸으로 때워서 애라도 낳아야지. 그럴 거면 왜 시집을 온 거야? 남의 아들 발목 잡기 싫이. 처음엔 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에 일을 권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멍청하고 애까지 못 낳는 취급을 하다니. 자기들끼리 욕을 하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듣기에도 너무 거북해 속까지 메스꺼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는 게 이번만이 아니라 몇 번 있었구나 싶었던 게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화를 내는 것보단 그 말에 지쳤다는 듯 반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바보같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될까 싶어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네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어머니란 여자가 절 보며 우리 아가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고 원래 월초랑 월말이 가장 바쁘다며 고생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금방까지만 해도 그렇게 저를 신랄하게 깎아내렸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아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저 혼자 끙끙대며 말하지 않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시어머니 대화 다 들었다고요. 그러니 남편은 그게 무슨 욕이냐며 자기 엄마가 저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답답하니까 하소연을 한 거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하소연을 며느리까지 욕보면서 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더 화가 났어요. 차라리 미안하다. 자기 엄마 대신 사과한다. 그리고 이런 일 없게 자기가 중간에서 처신 잘하겠다 하면 될걸. 끝까지 자기 엄마 편만 드는데 이러니 남편이 남의 편이란 말을 하지 싶더라고요. 그거는 엄마가 시골 사람이라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이해시켜주고 알려주면 되지. 그뿐만이 아니야. 특히 내가 장담그는 이야기만 꺼냈다 하면 나를 무슨 도둑년 보듯이 비법 훔쳐갈까 엄청 의심하고 쳐다보시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그러셔. 알아. 무슨 또 도둑년이야? 도둑년은 무슨? 우리 엄마가 설마 그랬겠어? 당신이 그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 정말 이거 우리 물려주실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야? 그 욕심에 우리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야?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자식인데 그럼 나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줘?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두둔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남편이 미워 죽겠고 이혼 생각까지 날 정도로 싸움이 반복되었는데 이런 이혼 생각도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총각 때부터 만성적으로 앓고 있던 질환 중 하나가 당뇨였는데 당뇨인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 두는 바람에 신장에 무리가 갔고
소변까지 배출이 안 되는 요독증까지 오면서 뒤늦게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게 된 병원에서 남편이 만성 신부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관리를 안 한 남편의 탓이었어요. 벌써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 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젊은 남편인데 벌써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실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니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투석을 통해 요독과 수분 배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혈관 문제 등 장기 합병증은 억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기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치료는 신장 이식 수술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자기는 죽어도 투석은 못 받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투석을 받으러 다니면 아예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누워만 지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벌써부터 망가지면 돈은 누가 벌고 이사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투석은 절대 못 받는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긴 했는데 만약 남편이 투석을 받는다고 하면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다녀야 할 텐데 그야말로 열심히 돌아가야 할 공장이 멈춰버리게 되니 다른 방법으로 신장 이식을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공여자 조건을 알아보았는데 연령이며 신장 기능이며 다른 질환들이 없는 사람이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였죠. 시어머니는 연령이 너무 많았고 시동생은 남편과 비슷하게 당뇨가 있어서 공여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게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내 목숨 부지해주면 나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당신한테 뭐든 다 내주면서 살게. 당신 힘들게도 안 할 거고 엄마랑 문제 생길 때도 내가 다 막아주면서 평생 당신을 모시면서 살게.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어? 만약 당신이 아팠어도 나는 두 발 뻗고 다 해줬을 거야. 내가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솔직히 나도 무서웠어. 근데 공여자 검사는 받아볼게. 검사 받아서 승인 나면 내 신장 하나 떼줄게. 당신 진짜로 평생 나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와이프가 어딨냐. 나중에 내가 괜히 내 신장 떼줬다고 후회하는 일 없게 해야 돼.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로 이런 와이프 없지. 내가 당신 잘 만났지. 너무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도 저의 결심 이야기를 듣곤 버섯발로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자기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거나 못되게 군 거 있음다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를 하셨고 절 위해 뭐든 다 해줄 거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줄 거라고 이 은혜는 평생 갚을 거라고 하셨어요. 검사 받기 전부터 이러시는데 만약 수술까지 하고 나면 얼마나 더 애걸복걸하실까 싶었네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이러니까 부부고 가족 아니겠냐고 했네요.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도 저는 포털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은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나도 긴 며칠을 보내며 남편의 미안함과 시어머니의 애걸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의 걱정까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끼며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혈액형이 달라도 혈장 교환술로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1차, 2차 검사를 받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온 가족들에겐 피가 말리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듣게 된 결과는 제가 공여자로서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였고 코디네이터와의 상담까지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수술대에 올라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 때문에 수술대도 올라보고 제가 봐도 일어나 애가 없다 자부심이 들었네요. 수술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되었고 저도 남편도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퇴원한 저한테 퇴원 선물로 금일봉까지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부 병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하고 나서도 24시간 저희의 손발이 되어 주셨거든요. 제 짜증 남편 짜증 다 받아주며 군말 없이 병간호해 주시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해주셨으니까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인간애를 많이 느꼈는데 덕분에 편하게 몸조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해진 남편은 몸이 많이 회복되자 곧바로 저를 집에 앉혀두고 다시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자리를 많이 비운 사이 계약도 꽤 많이 되었고 밀린 업무도 많아서 그걸 처리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직 더 몸조리가 필요한 것 같았는데 뭐에 쫓기듯 부랴부랴 일터로 나가는 남편이 한편으론 안쓰럽고 또 한편으론 책임감이 참 강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다시 출근한 지 한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제게 근심 걱정인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세상에 짐을 다진 사람처럼 그러냐고 하니 나 다음 주부터 부산 내려가 살아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부산에도 매장을 더 확장한다고 그거 총책임자로 나보고 내려가 있으라고 하네. 사실 저번 주에 결정된 건데 이제야 말해. 아마 당분간은 주말에도 못 올 거야. 뭐 아니 아픈 사람한테 거길 내려가라고 하면 어떡해? 당신 혼자 거기 가서 어떻게 사려고 그럼 같이 가. 당신은 여기서 편하게 있어. 나 거기 당장 집어들 데 없어서 원룸에서 지낼 거야. 잠만 자는 곳이니까 좋은 집 얻을 필요도 없고 조금만 살다 올라올 거니까 집 계약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여기로 내려오는 게 아닌데. 그럼 난 또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어? 당신도 없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싫으면 엄마 공장 가서 일순이라도 돕던가. 나도 다 먹고 살려고 가는 거잖아. 내가 뭐 놀아? 이런 남편의 통보에 귀가 차고 혼자 남아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남편 몰래 다시 서울로 올라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훌쩍 떠났고 남편이 떠난 자리엔 점점 시어머니가 들어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은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남편에게 신장을 떼줄 때 평생 갚으며 살겠다던 사람이 마치 이날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저를 종처럼 부리며 함부로 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지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모의 핑계는 좋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장 담그는 일도 가르쳐야 한다며 제게 공장에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 무더운 여름에 장작을 패고 아궁이 앞을 지키며 일손을 도왔어요. 근데 시호는 정작 에어컨 쌩쌩 나오는 사무실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다가 비법 재료를 넣을 땐 제게 딴 심부름을 시키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 시호의 태도를 보고 일부러 날 부려먹으려고 치사하게 불러들인 거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가업가업 노래를 불러서 그렇지 저는 시댁에 많은 재산이 탐이 나지도 않았고 더구나 매일같이 이 넓은 장독대를 닦고 관리하며 가족 친구 하나 없는 시골에서 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시어머니가 비법 재료를 숨기지 않아도 그게 써져 있는 노트들이 어느 공고에 있는지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죠. 아무튼 이게 노동인지 결혼 생활인지 몰라서 안 되겠다 싶어 몇 달 만에 때려치우고 시어머니 얘기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니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제게 악을 쓰며 지금 우리 아들한테 신장 하나 떼줬다고 유세 부리고 시어미한테 대드는 거냐며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태 오냐오냐 하면서 병수발까지 다 들어줬더니 은혜를 모른다는 말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모는 일부러 저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혀 제 발로 제가 나가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편도 똑같이 돌변해 저보고 인간성이 왜 그 모양이냐며 자기한테 신장 준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며 남의 집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하는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 뒤면 자기가 올라갈 테니 그때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고 남편을 찾으러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부산에 내려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한 적 없고 제가 물어보면 늘 애매하게 말하고 넘어가곤 했거든요. 그것도 좀 수상해. 이 인간이 대체 뭘 하고 사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다는 부산지점을 묻고 찾아도 그에 관련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결국 허탕만 치고 다시 올라왔는데 남편이 올라오기로 한 그날 제 인생에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혼자가 아닌 셋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 옆에는 임신한 배불뚝이 여자가 함께 있었죠. 나 왔어. 엄마, 아들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은정입니다. 남편은 저 사람 누구냐는 제 질문에는 답도 하지 않고 거꾸로 그 여자에게 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은정아 인사해. 여기 내가 말한 내 와이프 한수연 당신 귀 먹었어. 이 여자 누구냐고 대체 누구냐니까 점점 불길한 생각에 목소리는 높아져 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얘 너 지금 은정이 안 보여? 은정이 임신 중이잖아. 얘가 무식하게 목소리만 커서 넌 배운 것도 없어. 아니 뱃속에 애기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은정이가 지금 우리 재혁이 애를 가지고 있는 귀하신 몸이야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래 알고 있었다. 네가 못 해주는 거 우리 은정이가 해준다고 하길래 나도 허락했다. 너 임신 못하잖아. 너도 내가 임신 못하는 거 알고 재혁이 콩팥 하나 떼준 거 아니야? 그럼 쌍방이 다 해결된 거지? 어디 시어미 앞에서 두 눈을 부라려 불알리길 직원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 소리 듣고 눈 안 부아릴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당신이 설명해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뭐 엄마 말이 다 맞아. 그렇게 됐다.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는 여기다 처박아 놓고 넌 재미가 좋았니? 여기가 어디라고. 바람난 여자랑 와.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군들 이러고 싶었겠냐?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사람 팔다리 다 꺾어서 여기 처박아서 종로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내 신장까지 뺏어가고 이게 인간으로서 나한테 할 짓이니.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절규를 하니 시어머니란 여자가 다가와서 제 얼굴을 후려치더군요. 이게 진짜 뜻임? 밥 먹고 돌았나? 어디 서방이랑 시어미 앞에서 소락배기야. 우리 손주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은정이 쟤는 너랑 차원이 다른 애야. 자그마치 치과 의사라고. 의사 어딜 비교도 안 되는 게 지금 나 쳤어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 뭘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당당해 치과 의사면 뭐요? 버젓이 마누라 두고 바람 핀 게 그렇게 자랑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자랑해보세요. 신장까지 떼준 본쳐버리고 치과 의사 상관녀랑 바람나서 애까지 뱉다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남편 놈이 임신한 상간녀를 데리고 올 거란 생각조차 못했기에 이 벅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몰라 힘이 겨웠어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상간녀가 입을 열더군요. 형님 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그마치 아들이래요. 이 집안대는 이어졌어요. 형님이라고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뭐 보고 이 남자랑 이 짓거리 한 거니? 이 집안 돈 보고 이랬니? 네, 저 돈 보고 이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은 돈 많고 저는 직업 좋고 셈셈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님도 머리가 있음 짱구를 굴려보세요. 형님은 불임이니까 재욱 씨한테 신장 하나 떼주고 재윤 씨는 형님이 부임이니까 신장 하나 받고 원래 인생사 주는 게 있음 받는 게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제가 부르르 떨면서 그 여자에게 따지고 있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시무라는 여자는 반색을 하며 아이고 역시나 치과 의사라 그런가 말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네. 우리 의사 며느님 차대 있으면 큰일 나.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는데 어여 들어와 재혁아 어서 들여라. 남편은 시모의 말대로 여자와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제치며 어딜 들어가 이 잡거사 나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뭔데 이 여자 머리를 잡아 너도 똑같이 잡혀볼래? 그러면서 남편이 제 머리를 확 잡아채는데 결국 저 혼자 그 마당에 두고는 보란듯이 들어가는 그 세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저 혼자는 무리였고 뒤집어 엎는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저들의 모습을 마주하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와 꼬박날을 새며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애써 굴리며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은 몇백 번을 생각해도 저 여자가 애를 낳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 빈털터리로 내쫓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쫓겨나려고 몇 년을 식모살이하며 남편놈한테 내 신장까지 떼줬나 싶어 너무 억울했고 제 젊은 날을 이 인간 말종들에게 쏟아부은 것 같다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다음 날 죽기보다 싫었지만 전 증거라도 모으기 위해 다시 공장으로 들어섰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모란 여자는 상간녀를 옆구리에 끼고 앉아 버텨볼 테면 버텨보라는 식으로 절 구박했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일부러 외면했어요. 박복해서 애 안 들어서는 빈 깡통 같은 몸이면 부지런히 몸 놀려서 집안의 보탬이 돼야지. 저 꼬라지로 밥만 축내 아주 어머님 형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 놀라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님, 우리 미래 의사 손자님 하임이가 미안해요. 우리 의사 며느님은 이렇게도 마음씨도 착해. 내가 출산하면 근사한 치과 하나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야, 넌 뭘 멍청하니 또 서있어 어서 엿기름 만들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남편 놈이 불륜을 했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모으고 난 뒤 날이 갈수록 저를 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집구석의 제 처참한 기분을 똑같이 맛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이혼만 하고 물러날 순 없어 일종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시모와 거래하는 사장님들 중 시모의 업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장님께 은밀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잘 지내셨죠? 말이 상생이지? 이 좁은 시장에서 항상 이득만을 해오던 김 사장님은 매번 저희를 쉬게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모의 레시피를 알고 싶어 했었죠. 제가 시어머니 레시피로 사장님하고 동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저에게 당장 만나자고 했고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그 집안이 망하는 것과 그간 제가 받았던 피해 값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금고에서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전달했죠. 그때는 이게 절도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 인간들이 제 신장을 뺏어간 건 그보다도 더한 절도였으니까요. 그 다음엔 그간 제가 일을 하며 알고 지냈던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더 좋은 값을 똑같은 장을 살 수 있으니 옮겨가라고 말했죠. 평소 신모의 까칠한 태도에 불만이 많았던 거래처들을 위주로 연락을 돌렸고 그들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더니 하나 둘 김 사장과 접촉을 했어요. 제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도 모른 채 그 세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더군요. 이렇게까지 종노릇하면서 버티고 싶어요. 사람이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바람직한 도리인데 어차피 나갈 거 그냥 곱게 나가요. 버텨봤자 당신만 손해야 이 집이랑 돈, 그리고 저 남자까지 다 내 처지가 될 거라고 알아. 대꾸도 하지 않는 저에게 그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사정도 모르고 이 집에 눈독을 들이는 저 여자가 꼭 시오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어디 그렇게 되나 보자 하며 외쳤네요. 그리고 김 사장과 약속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장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완성됐어. 이제 출시해도 되겠네.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가격이 낮아져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이름 따라서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싶네. 그건 걱정 마세요. 소비자들도 없으면 못 사죠. 뭐 파격적인 조건으로 파세요. 그 기간 동안 여기 장은 못 팔게 될 거예요. 조합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김 사장님과의 통화를 끝낸 다음 날 약속대로 김 사장과 여러 거래처 사장님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번에 새로운 장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맛도 보여드리고 이제 조 사장님 품도 떠나서 스스로 서보려고요. 장마디 한순간에 되는 줄 알아. 풍신난 맛으로 승부 볼 생각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래서 다 몰려와서 거래 끊겠다는 거 보여주려고 온 게야. 웃기고들 있네. 아마 오늘 오지 않은 사장들도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아, 마음대로 해. 내가 뭐 자네들 없다고 장사 안 되는 줄 알아. 나 이 바닥에서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야. 그래도 장맛 보셔야 할 텐데 아는 맛이 무서운 거라 소비자 반응이 아주 좋을 예정이거든요. 제 말에 눈치 빠른 시모는 뭔가 알아챈 듯 절 밀치고 미친 듯이 달려가 장을 찍어서 먹어보더니 제 쪽으로 통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쳤어요. 이 도둑년 어디 감히 내 비밀을 이 노인네가 왜 이래? 그만 진정하세요. 며느님이 이번 우리 사장들 조합의 회장님으로 오셨어요. 제발 채통 좀 지키세요. 다 늙어서 뭐 하는 겁니까? 저게 회장이라고 오늘 출시되면 한동안 팔 물건 없는 당신네 회사는 손해보겠지. 그리고는 똑같은 맛에 값도 싼 우리의 조합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당신 이제 망해서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게다. 쉽게 그건 어렵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지역신문 기자한테 연락을 해놨거든요. 당신네들이 나한테 한천하의 몹쓸 짓거리 다 밝히려고 아마 이미지 타격까지 있으니 일어서기 좀 힘들 거예요. 시모는 제게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나 절대 쉽게 안 망가진다며 저희를 내쫓고 경찰까지 불렀어요. 근데 그런 당당한 시모의 말과는 다르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처참하게 고꾸라지기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시모가 붙잡고 지키려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되니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 자료로 남편 놈에겐 이혼 소송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얼마 못 가 기한을 제대로 못 맞춘 시댁은 모든 거래처를 김 사장이 있는 조합에 빼앗겼고 다시 장을 만들어 판매를 했지만 사생활 논란으로 타격을 받아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문을 곧 닫아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는데 그제야 정신이 든 시모가 제 앞에 나타나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회사만 구제를 해주면 자기가 그 여자와 남편을 눈앞에서 치워주고 그동안 피해받은 위자료도 저에게 주겠다면서요. 원한다면 그 여자가 낳은 애까지 바로 입양을 시킨다고 하는데 있던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었던 게 너무나도 끔찍스러웠어요. 저는 그 여자를 질질 끌어 문 밖까지 내쫓고 똑같이 경찰을 불러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농가는 이혼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랑 재산 분할해왔고 곧바로 그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어 위자료 받아냈어요. 그 상간녀는 자기도 이 집안 사람들에게 속았다며 돈 보고 결혼했는데 빈털터리가 됐다며 저와 같은 신세고 똑같은 시련을 겪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아주 꼴 같지도 않더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긴 소송 끝에 드디어 그 집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남편 하나 믿고 내 발로 찾아든 이 지독한 족쇄 같은 집안에서 몸도 마음도 다 뺏기고 풀려났지만 그래도 복수를 하고 나와 더욱 통쾌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니 참 인생이 별거 없구나 싶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이 치욕스러운 시간이 꽤 흐르다 보니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네요.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날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금은 제가 하고 싶던 일을 하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지금 삶에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살아가시면 좋겠고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